안녕하세요. 정신의학신문 김정원입니다. 이전 편에서 입원 과정, 입원 환경, 그리고 퇴원 후 관리의 문제에 대해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경찰과 응급입원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기 전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해 두시는 걸 권할게요. 여전히 답답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강제 입원 종류가 너무 많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강제 입원은 총 3가지입니다. 가족, 즉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 입원, 그리고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입니다. 이전 편까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다뤘고, 이번 편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는 응급 입원에 대해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부도심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질환자들도 사실상 많아요. 저렇게 빼놓고 있잖아요. 저 보세요. 한참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딱 봐도 긴급 입원 대상자도 여러 명이 있고 부모가 있거나 보호자가 있으면 일단 우리가 저기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긴급 입원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저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신지체 상급인데 얘가 이제 그 지 부모하고만 조금 문제가 생기면 돌을 막 던져요. 그러니까 차가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나가서 보면 도망갔죠. 형사들이 이제 그 수사를 해서 이제 얘라는 거 이제 그 물증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그럼 얘를 이제 입건을 하면 이제 그 부모 이제 설득을 해요. 입원시켜라. 상태가 벗어났기 때문에 긴급 입원 조치가 우리가 어려우니까 부모 동의를 해서 입원시켜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모들은 또 무슨 예가 있냐면 이 친구한테 나오는 수급비로다가 생활이 됩니다. 생활을 합니다. 가족 중에 정신질환이 있던 그 사람들 그 생활 수급비를 모아서 생활을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야를 입원시키고 싶어도 선뜻 입원을 못 해요. 그래서 수급비가 일단 끊겨버리니까 가족으로. 사인 안 와요. 늘 그 사람 때문에 터지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건드리면 가만히 그냥 괜찮아. 그냥 생활은 근근히 돼. 그냥 공가 찾아다니면서 자요. 지 아버지랑 있으면 얘가 스트레스 받고 싸우게 되니까 그게 뭐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긴급입원 조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 쪽 상황도 만만치 않네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이 편에서 80% 이상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의료급여 환자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서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생기는 걸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산이 얼마든 간에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발생하는 비율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중증 정신질환에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중증 정신질환에 걸리면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한번 환자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정신질환이나 정신증이 되게 어려운 거라서요. 가족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가족 중 한 명은 생업을 못하게 돼요. 한우인 당사자를 돌보다가 점점점 이렇게 가난해지고 또 초반 시기에는 의료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때 의료 파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족 중 한 명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다른 가족 한 명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환자를 돌봐야만 합니다. 남은 가족이 돈을 벌어 전체 가족을 먹여 살리죠. 만약 돈을 버는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실직을 하거나 고령으로 은퇴를 하면 가족 전부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인 환자에게 지원되는 수급비로 가족 모두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얼마 안 되는 수급비는 모두 병원비로 들어가고 병원 밖에 있는 가족은 말 그대로 밥을 굶습니다. 이제 아까 경찰분이 한 말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중증 정신질환자도 치료를 받고 직업 훈련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도움이 되고 치료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현실은 어떨까요? 취직이 잘 안 돼요. 일단은
질환이죠. 정신장애를 겪게 되면서 기능적인 면들이 많이 퇴행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하기도 어려운데 또 사회적 차별이나 시선 때문에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은 쉽게 해고도 당해요.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회복을 하려면 자신의 일을 가지고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져야 되는데 무능력하고 일도 못하고 쓸모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면 점점점 병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사자들이 이제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유야 다양한데 어렵게 취직을 하더라도 관리자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6개월 정도 일을 꾸준히 다니면 증상이 그땐 정말 좋아지거든요. 돈을 이제가 조금씩이라도 버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치료도 더 열심히 하고 인생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보면 이제 취직이 또 치료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와 다를 게 없죠? 우리도 직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다시 경찰분과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응급입원 현장에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차라리 정신질환자가 누가 봐도 저 사람 중증이다 하면 그 시청 정신보건센터든 뭐든 다 붙어서 잡아 이 사람 처리하잖아요. 근데 엉성한 사람이 문제야. 애매한 사람. 분명히 정신질환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가두자니 그 정도는 아니고 풀어주자니 위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냐고. 대부분. 그렇죠. 3편 정신건강복지센터 편에서 이미 나왔던 것처럼 법의 틈 사이에 있는 애매한 분들이 가장 곤란합니다. 위험하기는 한데 당장 긴급성은 없으니 경찰이 응급입원은 시킬 수 없고 그러면 결국 행정입원을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입원은 3편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반복됩니다. 타관 내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이제 딴 데서 와요. 전화가 와. 자기들이 직접 못 오니 긴급 입원을 시키려니 직접 못 오니까 우리한테 이제 부탁을 해. 거기서 긴급 입원 좀 시켜달라. 부모 동의 입원 하려니까 시간이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연락 오면 우리가 닥친 상황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못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규정 다 찾은 겁니다. 이게 계속 찾아가면서 이렇게 시거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거리 아닌 시거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 다른 데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진짜 대책이 불가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응급입원 역시 행정입원처럼 관할 문제가 있네요.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정신병원이 없으면 그 지역은 응급입원이 불가능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관리받지 않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기 주소지에서만 생활할 리 없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닙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약이 떨어져 그 지역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 거리를 떠돌게 되겠죠. 돈이 없는 사람을 무료로 재워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거리를 떠돌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거리를 그냥 떠도는 것은 응급입원을 할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주민등록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입원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분께 물어봤습니다. 시청에 데려다주면 시청에서 사실상 숙소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재워야 맞아요. 재워야 하는데 지금 그 재우는 시설이 돼 있는 데는 서울 몇 군데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시설이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비 15,000원 주는 게 다야. 근데 찜질방 같은 데도 안 받잖아. 이게 주체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정신질환자 있어요. 어려 죽게 돼서 데려오죠. 우리가 시청에 갖다 남겨주면 얘들 안 받는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고소고발도 했어요. 지금까지 2019년 대한민국의 정신복지 체계의 답답한 현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손이 떨린다면 잘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편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가 어렵고
비의료기관의 개입이 많아 적절한 치료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또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환자와 중증 정신질환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퇴원할 때 센터와 잘 연계가 되지 않고 연계가 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없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관리받지 못한 환자는 거리를 헤매다 경찰에게 발견되지만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신복지 시스템 안으로 환자분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결함으로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결국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치료감호소로 가게 됩니다. 강남역 사건, 임 교수님 사건 모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도 결국 피해자입니다. 관리를 받았다면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1편부터 4편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이상한 걸 느끼진 않으셨나요? 뭔가 아귀가 딱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딱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